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동이 북제에 이어서 서위 북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동이 북제를 안 보시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힘든 영상입니다. 북위가 무너지면서 동이나 서위로 이전되었을 때 고한과 우문태가 바로 양위받지 않고 여전히 북위의 황통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후 서위가 동이에 비해 전체적인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동이를 꺾고 화북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인을 지난 편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위가 동이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군국주의로의 이전이었고 그 중심은 그들의 군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의 촘촘한 군사력을 조직한 인물은 동이에 비해 훨씬 적은 병력과 밀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편성해낸 우문태입니다. 우문태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무천진을 비롯하여 북진에서 남하한 진민 세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 협력한 집단이 바로 관중의 향병 집단입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관롱 집단이라고 하지요. 우문태는 543년에 있었던 고한과의 망상 전투에서 패배하여 동이에 대한 열세를 확인한 후 각지에 명망 있는 호족을 지명하여 향수, 즉 지방의 우두머리로 임명하고 향병들의 결집을 다져갔습니다. 우문태는 그들의 출신이 북방이든 한족이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호족들이 관중으로 유입되고 이들은 부병제라 불리는 군사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위의 부병제, 즉 군사 시스템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서위의 부병제는 서위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당의 건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최대한 쉽고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만은 건너뛰기를 누르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위의 부병제는 총 24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군에는 계부라고 부르는 사령관이 있어서 계부가 각 개별 군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계부 위에는 대장군이 있는데 그 대장군은 2명의 계부를 통할합니다. 따라서 총 24군이니까 대장군은 그 절반인 12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장군 위에는 주국이라고 하는 최고 사령관이 2명의 대장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대장군은 총 12명이니까 6명의 주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위군의 부병제는 6주국 12대장군 24개 부로 이루어진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병제의 전체 통괄자가 바로 승상 겸 총사령관 우문태입니다. 명목상은 주국 중에서 대빵인 우문태와 그 밑으로 위 왕실의 광릉왕 원흔을 더해서 8주국이지만 실제로는 6주국 12대장군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주국 중에 독고신과 이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주국 독고신 밑에 바로 수나라를 건국하는 양견의 아버지 양충이 대장군으로서 근무한 것이고 주국 이호의 손자가 바로 당나라의 고조 이연인 것이지요. 한편 6주국 12대장군 밑으로는 몇 개의 단이 있고 의동장군, 대도독, 수도독, 도독이라는 서열로 지휘관이 있었는데 각 향병 부대는 위와 같은 군단 조직에 편입되어 향병이 아니라 부병이라 불렸습니다. 한편 각 부병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신 필요물품을 자가부담하는 자발적 참여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며 서위를 동이보다 먼저 군국주의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556년 우문태가 이 제도를 완성하고 사망한 것인데 이렇게 부병제를 통하여 훈기를 통제하며 정권이 안정되자 이후 실권을 장악한 우문태의 조카 우문호는 드디어 서위 조정에게 황희 선양을 강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문태의 셋째 아들 우문각이
북주 초대 황제인 효민제로 등극한 것인데 그는 재상 우문호에 의해 꼭두각시 황제로 이용된 것이죠. 이렇게 서위가 붕괴되고 북주가 설립되었지만 효민제가 예상외로 황제 즉위 후에 우문호에게 대항하며 맞서자 우문호는 효민제를 패하고 560년에 우문태의 넷째 아들 우문옹을 즉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북주의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무제입니다. 그렇게 일단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우문호는 이후 훈기들을 주살하고 국가의 모든 기능을 자신이 담당하는 대총재에 예속시키며 중앙 집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문호가 572년 무제에게 살해당하며 무제가 우문호가 집대성한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제를 병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지요. 동이 북제편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북제는 훈귀, 한인귀족, 은행의 3파전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제의 후주 고인은 이 3파전의 최종 승자가 된 은행 세력에 둘러싸여 향락에 빠져 있었고 남조의 진이 573년 양자강 북쪽 회수까지 진출하고 강회지방을 북제로부터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찾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쇠락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576년 북주 무제는 북제의 허약함을 인지하고 드디어 진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조직된 북주의 부병 군단은 북제의 요충지 진양으로 진격하였고 북제 후주를 비롯한 진양의 북제군은 선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북제 후주는 안지추의 충고에 따라 군대를 내버려둔 채 수도인 업으로 도망하여 급히 8살 난 장남 고항에게 제위를 물려준 후 추격해오는 북주군을 피해 산동성 방면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하면 병력을 모아 다시 한번 대결하고 실패하면 남쪽의 진으로 망명하려 한 계획이었지요. 한편 제위를 물려받은 황태자 고항도 바로 업을 탈출하여 아버지를 뒤따랐는데 무제는 곧장 업으로 입성하여 북제의 수도를 점령한 후 다시 후주와 황태자를 추격하였습니다. 겨우 수십 명의 수행원만 거느린 후주 일행은 진나라로 망명하려 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신하 중 북주와 내통한 은행들의 계략에 속아 남하를 주저하였고 결국 후주 일행은 모두 북주군에게 포획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제는 간단히 멸망하였고 북주는 화북 통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북주 무제는 북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진군해온 진나라 군대에게도 큰 타격을 가하며 드디어 수백 년에 걸친 중국 대분열의 시대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멸망한 북제의 잔당들이 북쪽의 돌궐 제국으로 망명하여 투쟁을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제는 북쪽의 돌궐을 정벌하기 위해서 진군하였는데 그가 친정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무제는 어쩔 수 없이 북벌을 포기하고 수도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곧장 사망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무제를 이은 아들 선제 우문윤에게는 아버지의 위협을 이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제는 제위에 오른 후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서 해방된 기쁨에 취해 개인적 욕망을 폭발시키며 술과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공신들마저 마구 죽여가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며 대신들 그 누구와도 국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제는 즉위 다음 해에 7살 난 황태자 우문년 정제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스스로 천원 황제라 칭하며 자신을 천, 즉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는 이를 신경질적인 권위추구라 설명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조치를 취하였는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제 지식이 모자라 알 수가 없으니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원 황제는 이런 국정농단을 시작하자마자 580년 22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는데요. 그 후에는 정제의 집권이 시작되었지만 정제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양황후의 아버지이자 양견이 조정의 추대를 받아 집정하였습니다. 양견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양충 때부터 육주국 12대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부병 군단을 이끌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제가 죽은 후 양견이 집정관에 오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육주국 12대장군 중 한 명이었던 실력자 위지영이 양견에게 북주 찬탈의 의도가 있다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양견과 위지영의 대결이 북주 부병 군단 간의
간의 최후 갈등이었고 결국 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우문시로부터 황권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바로 양견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양견의 수제국은 북주의 부병제를 국가 형성의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며 이후 부병군단을 더욱 정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589년 강남의 한 구석에서 존재하던 진 왕조를 분쇄하고 400년에 이르는 대분열기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당시 남조의 진 역시 후경의 난을 계기로 귀족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6세기 중엽이 되면 진조는 하극상이 판을 치며 대혼란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타국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북제나 진조 모두 국가 내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통합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병제 국가로서 통합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 북주 수나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전제국가의 연속입니다. 최초의 통일왕조 진으로부터 한, 수당, 송원명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대는 성만 달리할 뿐 황권을 통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위진남북조와 같은 분열기는 중국 역사에서 예외적인 시대로 보고 전제왕권 시기처럼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시대에 비해 일반인에게 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물론 분열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열기 중에서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는 지금의 다민족 국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간 시기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위를 통일하면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열어젖히는 관롱 집단과 그들에 부합하면서 고위직을 차지한 한인 귀족은 고대 중국이 중세 중국으로 이양되는 양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기나긴 전란의 시대에 무력이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계급이 결코 지배계급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다 칼로 베어버리고 1인자가 되면 내가 황제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것이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군사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상 북위의 멸망 과정의 역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